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저 처남이라고만 생각했다. 장모님의 막내 아들. 26살 차이로 태어난 늦둥이. 아내보다 20살이나 어린 남동생.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하게 요동쳤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내 모습 그대로였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다. 나는 그런 아내가 편했다. 결혼 전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도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타나면서 내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그 아이를 무척 아꼈다. 46살에 얻은 늦둥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몸소 보여주셨다. 명절 때마다 장모님 댁에 가면 그 아이는 항상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그 아이는 밝고 활발했다. 사람들을 잘 웃겼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단순히 닮았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익숙함이랄까. 그 아이의 웃는 모습,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왼손으로 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까지 모두 내가 가진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명절날 식탁에 앉아서도 그 아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자꾸 내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다. 턱선, 콧날, 이마의 굴곡까지 너무나 똑같았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20살 때 찍은 내 사진과 그 아이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겹쳐봤다. 소름이 돋았다. 같은 사람이었다. 아내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다. 처남이 나랑 참 닮았다는 말을. 아내는 그때마다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설거지를 하러 가거나 빨래를 개러 갔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다. 결혼 18년째 되던 해여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처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아내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아내와 나는 30살의 맞선으로 만났다. 당시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있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웃을 때도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진중해 보여서 좋았다. 화려한 여자보다는 이런 사람이 살림을 잘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는 결혼 전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 이야기만 간단히 했을 뿐 학교 다닐 때나 이전 직장 이야기는 얼버무렸다. 20살부터 29살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깊이 캐묻지 않았다. 남의 과거를 들춰내는 게 예의 없어 보였고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아내에게는 회사 일로 일찍 나간다고만 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차를 몰면서 손이 떨렸다. 장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쯤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장모님이 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뜻밖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반갑게 맞아주셨다.
거실로 안내하시며 차를 준비하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 중에 처남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장모님이 차를 내오셨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났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처남이 참 늦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장모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다. 46에 아들을 낳아서 주변에서 신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늦둥이라 더 예쁘고 귀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장모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처남이 나랑 많이 닮지 않았냐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다고.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받치고 있던 손이.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셨다. 사람이 닮는 건 우연도 많다고. 혈연이 아니어도 닮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혹시 처남이 정말 어머님 아들이 맞냐고. 46에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자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창밖만 바라보셨다. 가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장모님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장모님은 갑자기 늙어 보였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장모님의 입에서.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알 권리가 있다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그 아이는 장모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내의 아들이라고. 20살 때 낳은 아이라고. 미혼모가 된 딸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호적에 아들로 올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내의 아들. 20살에 낳은 아이. 그럼 지금 20살인 그 아이는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10년 전에 낳은 아이였다. 10년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남동생이라고 부르며 살았다는 것이었다. 명절 때마다 만나면서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18년 동안 함께 산 아내.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고 집을 청소하던 그 사람. 명절 때마다 장모님 댁에 가서 처남에게 용돈을 주고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던 나.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장모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20살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히면 딸의 인생이 끝장난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46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했지만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까 믿었다고. 병원 기록도 조작했고 출생신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럼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셨다.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고 다시 뜨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형이라고. 내 친형. 나보다 5살 많은 형.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며 잘 사는 그 형. 세상이 무너졌다. 형. 내가 존경하던 형.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살던 형. 그 형이 내 아내를 임신시키고 도망쳤다니.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형이 버린 여자와 결혼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장모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다. 아내가 20살 때 형과 사귀었다고. 진지한 관계였다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형이 달라졌다고. 책임질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내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했다고.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고. 장모님이 돌봐주셨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서웠다고. 미혼모라는 낙인. 그 시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 호적 조작이었다고. 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앞으로 갔다. 신호등이 바뀌면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갔다. 목적지 없이 그렇게 1시간을 달렸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 맞선 자리에서 마주 앉았던 그 순간, 아내의 조용한 미소, 차분한 말투,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 신혼여행 때 바다를 바라보던 뒷모습, 명절 때마다 장모님 댁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손길, 처남에게 용돈을 건네면서 웃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아니, 거짓은 아니었다. 다만 진실을 숨긴 것이었다. 하지만 숨긴 진실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18년, 6,500일이 넘는 시간. 그 모든 날들을 아내는 이 비밀을 품고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명절 때 처남을 보면서도 이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 그럼 아내는 나와 결혼할 때 형을 알아봤을까? 분명 알아봤을 것이다. 성이 같고 나이 차이도 딱 맞고 얼굴도 비슷하니까. 맞선 자리에서 내 가족 사진을 봤을 때 형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순간 아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놀랐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5번, 6번.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문자가 왔다.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돌아오라고. 나는 전화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날은 피우고 싶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샀다. 라이터도. 첫 모금을 들이마셨을 때 목이 따가웠다. 기침이 났다. 하지만 계속 피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처럼 퍼져서 사라졌다. 내 인생도 저렇게 흩어지는 것 같았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나를 힐끗 보시더니 말을 거셨다. 무슨 걱정이 있냐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해서 가족을 거리에 내놓을 뻔했다고. 아내가 원망도 많이 했다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지만 결국 견뎌냈다고. 지금은 손주들도 보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비밀을 안고 산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들 상처투성이라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내 상처는 너무 컸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많이 수척해 보였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내가 들어서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가가지 못했다. 안아주지도 못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을 떨면서 울었다. 소리 없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분노해야 하나? 배신감을 느껴야 하나? 아니면 연민을 가져야 하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아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흐느낌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 옆을 지나 안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그저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되나? 18년이라는 시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냥 들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고. 결혼 전에 고백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말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았다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족 사진을 봤다고. 그 사진 속에서 형을 알아봤다고. 너무 놀랐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미 맞선을 본 상태였고 집안에서도 좋아했고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아 보였다고. 형과는 다른 사람 같았다고. 형은 열정적이었지만 무책임했다고. 달콤한 말은 잘했지만 어려울 때는 도망쳤다고. 나는 조용했지만 믿음직스러워 보였다고.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처음에는 안정을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 그게 뭔가.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나는 진실을 모른 채 사랑했고 아내는 진실을 숨긴 채 사랑했다. 이게 사랑인가. 며칠 동안 나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 가고 집에 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기계적으로.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투명 인간 같았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 눈치를 봤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에게 연락이 왔다. 형수가 걱정된다며 전화를 했다고. 요즘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다고. 나는 형을 만나기로 했다. 형이 다니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저녁 시간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형을 기다렸다. 형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형이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형도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형수한테 들었는데 집도 잘 안 가고 얼굴도 안 좋다고. 나는 고개를 돌려 형을 똑바로 봤다. 형의 얼굴. 나와 닮은 듯 다른 그 얼굴.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임신시키고 버렸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입을 열었다.
내 마누라 아는 사람이냐고. 형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떠올린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른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20몇 년 전 얘기라고. 사귀었던 여자. 임신시키고 도망친 여자. 그 여자가 내 마누라라고.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지금 20살이라고. 내가 처남이라고 부르며 18년을 살았다고.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보태줬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형 아들이라고. 형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젊었다고. 겁이 났다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고. 도망친 거라고. 비겁했다는 걸 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같이 밀어올랐다. 주먹을 쥐었다. 형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주먹을 풀었다. 폭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일어섰다. 형을 내려다봤다. 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앞으로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명절에도 만나지 말자고. 조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형을 볼 수 없다고.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다. 차를 세우고 난간에 기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저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이 복잡한 감정들, 이 고통스러운 생각들 모두 사라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형처럼. 그래, 나는 형과 달랐다.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었다. 그게 내가 형보다 나은 점이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다. 아내의 얼굴. 18년 동안 매일 봤던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다. 눈가가 처져 있었고 입가에 잔주름이 있었다. 29에 만났던 그 젊은 여자는 이제 47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아무 조건 없이 응하겠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혼. 그게 답일까? 18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답일까?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까? 상처가 아물까? 배신감이 사라질까? 아니었다. 이혼해도 이 감정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지도 모른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해질 테니까. 그리고 아내도 피해자 아닌가. 20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고 미혼모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자기 아이를 남동생이라고 불러야 했던 사람. 명절 때마다 아이를 보면서도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 18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혼은 안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용서하는데, 아니, 용서까지는 모르겠다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고 했다.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다. 아침에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각자 시간을 보냈다. 나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다. 아내는 뜨개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했다. 처남은, 아니 이제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 그 아이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고 장모님이 전했다. 자기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아이는 현관에 서서 망설였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거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내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다. 찻잔을 내왔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어른들이 만든 상황이라고.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20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친할머니고 누나라고 불렀던 사람이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낯선 사람 같았다고. 그 사람도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고. 아내가 아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로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아내를 봤다. 아내도 아이를 봤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모든 상황이 비극 같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자.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아이. 진실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 모르는 사이에 형의 아들을 처남이라고 불렀던 나.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친 형.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형은 아내를 버렸고 아내는 나를 속였고 나는 형을 증오했고 장모님은 진실을 감췄다. 누구 하나 완전히 옳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아내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가끔 집에 들렀다.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여전히 누나라고 불렀다. 2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둘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아이는 아내에게 안부를 물었고 아내는 아이를 챙겼다. 형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깊이 캐묻지 않으셨다. 형수님과 조카들한테는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형을 볼 수가 없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55이 되었고 아내는 52이 되었다. 머리가 많이 새었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함께.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어떤 주제는 피했고 어떤 감정은 숨겼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저녁에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아내에게 물었다. 후회하냐고.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말했더라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게 더 나았을지 지금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진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23년이라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좋은 시간도 있었다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냥 잡히도록 놔뒀다. 따뜻했다. 익숙했다. 23년 동안 옆에 있던 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누워 있었다. 말없이. 어둠 속에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희미한 빛.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함께. 아내의 아들은 28배 결혼했다. 결혼식에 나는 하객으로 갔다. 줄에는 아이의 대학 은사님이 섰다. 나는 뒤쪽에 앉아서 지켜봤다. 아이가 예복을 입고 서 있었다. 신부가 들어왔다. 아름다웠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내는 신부 어머니석에 앉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하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아들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 앉지 못하는 여자의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쓰라렸을지 짐작이 갔다. 피로연이 끝나고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매형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감사하다고. 지난 20여 년 동안 잘 대해줘서.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걸 안다고. 나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행복하게 살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내를 봤다. 아내도 아이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엄마와 아들만이 공유하는 것. 3년 후 그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아내는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라고 불릴 수는 없었다. 그저 고모 할머니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동시에 슬퍼 보였다. 손주를 손주라고 부를 수 없는 할머니.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우리 가족의 비밀. 우리 가족의 상처. 우리 가족의 거짓말과 진실.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풀 수 없는 매듭처럼. 지금 나는 예순을 바라본다. 아내는 57이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산다. 사랑하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이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책임감인지. 하지만 함께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다. 형은 작년에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임종 자리에 나는 가지 않았다. 형수님이 연락했지만 거절했다. 마지막이라도 보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조카들한테는 미안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 남았다. 아내는 조용히 울었다.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20살 때의 자신을 위해서. 사랑했지만 버림받았던 그 어린 자신을 위해서. 아내의 아들도 형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친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
만난 적은 있지만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형은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형도 죽었고 비밀도 다 드러났고 세월도 많이 흘렀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처를 안고 비밀을 품고 그래도 계속 살아간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을 알고도 아내와 결혼할 것인가? 형을 용서할 것인가? 모르겠다. 아마 똑같이 할 것 같다. 인간은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존재니까. 오늘도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난다. 익숙한 냄새다. 25년 넘게 맡아온 냄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본다. 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저녁이 되면 우리는 식탁에 앉을 것이다. 밥을 먹을 것이다. 별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날 것이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게 우리의 삶이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하지만 우리의 것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저녁 노을이 붓다. 아름답다. 나는 그 노을을 바라본다. 한참. 그리고 생각한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 것이다. 함께. 그게 전부다.